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소리로 여는 세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바리스타,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입니다. 첫 영상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마카롱과 버터쿠키를 곁들여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을 위한 심리 수업을 준비했어요. 커피 제가 직접 내렸는데 맛있어 보이시나요? 따뜻한 커피 함께 하시면서 치유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큰 다짐 속에 새롭게 준비하면서 그 첫 작품에 큰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을 고르는데도 많은 생각과 고민이 따랐습니다. 활발한 활동이 없는 채널이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출판사 허락을 받기 위한 두드림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미래북 출판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각으로 나를 묶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생각으로 나를 더 외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설마 나를 관찰하고 쓴 책인가? 와,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치유의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내가 싫어. 넘치는 생각이 인간관계를 망친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일을 하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당신도 일이 너무 바빠서 그만 깜빡 잊어버렸다. 나중에 동료가 됐어, 괜찮아라면서 다시 일을 갔는데 그때부터 당신은 왠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됐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그가 정말 괜찮다는 뜻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는 뜻으로 한 말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종일 생각을 거듭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당신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끝내 자신의 능력까지 의심한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직장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몹시 두렵다. 연인 사이에는 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여기며 상대방의 말 하나하나를 모두 자신의 가슴 깊이 새겨둔다. 낮 시간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들어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과의 만남을 다시 되새겨본다. 그런데 아까 왜 그런 표정을 지은 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확실히 오늘 반응이 미지근했던 것 같아. 그렇게 트집 잡기 게임이 시작된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도 당신의 머릿속은 바쁘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음식을 먹을 때 흘리면 더러워 보일 텐데 등의 생각이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상황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마음의 부담도 너무 커져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마음과 논쟁하는데 한 번 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아니야, 질문을 많이 하면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장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등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나간다. 집에 돌아와서도 작은 토시 하나까지 되짚어보며 생각의 씨름을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심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힐 정도로 생각이 많은 걸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세심하고 예민하고 감정적이다.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고 어쩌면 여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편일 수 있다. 마땅히 할 일이 없거나 뚜렷한 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인생의 지반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오래 생각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라는 믿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분석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고 말해줘도 생각의 가지는 수없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라는 거지? 지금 저 말은 내가 쓸데없이 생각이 많다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하는 것은 잊어버린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득을 본 게 있었는가? 설사 득을 봤다고 해도 그 과정이 몹시 괴롭지 않았는가? 매일 머리를 쥐어뜯고 불안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테니 말이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부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괜한 걱정을 늘어놓고 마음을 졸이기보단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자. 그리고 스스로 멈추는 연습을 해보자.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겐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아. 이런 잡생각은 몽땅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고 차근차근 편안하게 하면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자. 실제로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이 해내야 할 일들이 많다. 무엇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업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자. 땀을 빼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쨌든 생각의 폭을 넓히면 고민도 사라진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거나 결과를 모르는 일을 두고두고 생각해봤자 헛수고일 뿐이다. 미처 하지 못했거나 놓쳤거나 안타까운 일들은
그냥 흘러가게 둬라.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생각이라는 안개로 뒤덮여 있던 당신의 하늘이 탁 트일 것이다. 호감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연습. 꽁꽁 싸맨 마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한 유형은 여러모로 박식해서 국제 시사에서 일상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주제 없이 술술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네 얘기를 좀 해봐. 라고 했을 땐 입을 다물어 버린다. 혹시라도 누군가 개인적인 일로 화제를 전환하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흘려듣다가 농담을 던질 뿐이다. 이 때문에 사교적인 성격이라도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는 적은 편이다. 또 다른 유형은 말주변은 없을지라도 항상 진실된 태도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여 남들과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쌓아간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많은 편이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이 서로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뭘까? 이는 자기 노출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허물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 나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을 심리적 용어로 자기 노출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자기 노출이 필수적인데 이 또한 요령이 필요하다. 다음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당신이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자신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렵다. 반대로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응하여 속마음을 진실하게 보여준다면 서로 친밀감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찐친은 누구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 감정적 유대도 깊어서 서로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린다. 서로 안다는 건 서로 이해한다는 의미다. 서로 이해한다는 건 마음을 안다는 의미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정적 유대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자기 노출을 피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할 테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평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방어막을 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신을 드러낸 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비난할 수 없다. 어쩌면 예전에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상처를 받았거나 가족의 영향으로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속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둥 타박하거나 닥달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답이다. 요즘 시대에는 실생활이 아닌 SNS에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사람이 많다.
심리학자들은 올바른 정신건강을 위해서 실제 생활에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SNS에 재기발랄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 노출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진다. 깊은 자기 노출은 소수의 친한 친구에게만 하는 것이다. 보통 친구들이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노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적절히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 교제하면 상대방은 저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 쉽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이유다. 항상 과시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작은 결점을 보여주도록 하자.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나은 점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고 질투는 하지 말도록 하자. 마음을 태도에 담아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저 사람은 왜 사랑받을까? A양과 B양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업무 능력은 비슷했지만 A양이 야무진 성격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런데 실습이 끝난 후 회사는 의외로 B양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B양은 가끔 덜렁대긴 하지만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녀는 매일 일찍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분 좋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온갖 일을 나서서 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녀와 함께 일하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라는 생각에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일이 서툴지만 그녀라면 누구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A양은 워낙 꼼꼼해서 눈에 띄는 실수는 없었지만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항상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말이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곡을 찌르는 조언을 건네지만 그것은 결코 가시돋친 말이나 면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스스로 빛을 발하며 모든 사람에게 두루 사랑받는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체 따뜻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당신의 성격을 바꿀 필요도 없이 다음과 같은 작은 시도면 충분하다. 말씨는 날카로워도 마음은 부드럽다는 논조는 버리자. 당신 마음에 호의가 있다면 가시돋친 말은 하지 말자. 왜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가? 언어는 순식간에 사람을 쿡 찔러 죽일 수 있는 칼과 같다. 당신의 말이 상대방을 깊숙이 찌르는 그 순간에 대체 어떻게 본심은 다를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실현당했다는 소식에 당신은 뭐야, 고작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란 말도 있잖아. 얼른 잊어버려. 라고 말했다. 당신은 굳게 마음먹으라는 의미에서 말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빠져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럴 땐 화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네 옆엔 내가 있으니 힘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친구의 기분이 당장 좋아지거나 정리되진 않겠지만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줬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하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언제나 중요하다. 이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하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둘, 당신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땐 무조건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셋, 누군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당신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을 땐 문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눠본 후에 조언해주자. 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이 모호하다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로 다시 이렇게 이해한 게 맞아? 등의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며 정확한 의미를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설령 일면식 없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선의 미소를 보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마음속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잘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도 당신이 베푼 마음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존재감이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며칠 전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다. 주위를 둘러보면 왠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마치 후광을 등에 업은 듯 눈길을 사로잡고 어느새 그의 곁엔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가 하는 말은 기준이 되고 그가 하는 행동은 모범이 된다. 그가 이렇게 남다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결은 바로 카리스마에 있다. 카리스마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감정을 확 끌어올리고 행동하게 만들어 어떤 일을 발전시키는데 증폭제 역할을 한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마치 강연을 펼치듯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나눈다. 듣는 이들은 흠잡을 데 없는 그의 이야기에 감탄한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나도 저런 카리스마를 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을까? 아래 제시한 방법들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독서 습관을 기른다.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은 대개 크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풍부한 독서와 경험으로 다져놓은 내공이 있다. 그가 뿜어내는 지적 카리스마는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어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의 책을 읽어도 좋다. 고전은 교양을 쌓게 해주고 추리소설은 뇌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연애소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바닥을 치던 감성지수를 단번에 끌어올려 줄 수도 있다. 독서할 때 우리는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고 호흡도 천천히 가라앉는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책에서 읽은 교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공이 생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독서라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이를 통해 카리스마까지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 방법, 나보다 성숙하고 뛰어난 친구를 사귄다. 친구를 사귀는 건 자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어렸을 땐 누구든 만나서 함께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20대를 지나서도 30대를 지나서도 계속된다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앞날이 캄캄하다. 나보다 성숙하고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 이롭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관념과 생각, 자존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이 변화하려는 자세는 반드시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게 스스로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카리스마가 느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 방법, 품위를 높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품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항상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며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품위는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지 않는다. 사는 동안 끊임없는 침전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품위를 갖추기에 늦은 때란 없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면서 서서히 높여나가면 된다. 먼저 평소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사회의 발전 추세와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리에 밝아야 그에 맞는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고고한 품위를 유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품위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방법들로 꾸준히 지식과 교양 수준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식견이 풍부한 사람, 품위가 높은 사람, 곧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뒤지지 않는다. 나를 지키고
내 밥그릇도 지키는 기술. 눈 마주침으로 알 수 있는 것.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 제1막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하나님이시여, 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나이까?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훈계를 받는 운전자는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인다. 방금 전까지 냉랭한 기온이 감돌던 부부가 손님이 오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는 얼굴로 맞이한다. 그렇다. 우리는 가끔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짓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혹은 모종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거짓말이든 진실이 밝혀지면 끔찍하다. 거짓말한 사람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인간관계에는 큰 지장을 준다. 엄마 눈 보고 얘기해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이다. 부모는 자녀가 의심스럽거나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울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눈을 마주친다. 실제로 우리 눈은 사람의 진실한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다. 또한 누군가 당신에게 눈짓을 보낸다면 둘 사이에 무언의 약속을 암시하거나 서로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가? 눈으로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시선의 방향. 눈이 주시하고 있는 방향이나 시선은 사람의 감정과 의사를 반영한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시선 회피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리적 작용에서 비롯한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빛이 흔들리고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두리번거린다면 그만큼 그가 불안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눈동자의 변화. 동공 크기는 사람의 감정적 변화를 반영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가 커지는데 거짓말을 할 때는 긴장하는 등의 감정적 변화에 따라 동공 크기가 달라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지 감정이 격해진 걸 수도 있으므로 꼭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셋째, 깜빡이는 횟수. 보통 사람의 경우 1분에 5에서 8회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면 그 횟수도 늘어난다.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처럼 눈 깜빡임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이다. 누군가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면 틀림없이 비밀을 숨기고 있지만 당신에게 말할 생각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어쩌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읽을까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말이 새어나오지 않게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을 깜빡거리면서 본심을 감추는 것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눈은 마음의 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진실을 얘기할 땐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다. 멀어지는 친구여, 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가운 위로는 필요 없어. 나 너무 속상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럴까? 친구가 남자친구와 싸우고 당신을 찾아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위로를 건넬 것인가? 거봐. 내가 그때 걔 믿지 말라고 했잖아. 말 안 듣더니 네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널 이해하지만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고생이다. 그동안 진짜 힘들었을 텐데.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난 네 편이야.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막 위로의 말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두 가지 위로의 말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녀가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탓한다. 이는 자신의 예측이 옳다는 것만 내세우는 동시에 친구의 아픈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그 뒤에는 내 말을 안 들은 건 너야. 지금 그 고생은 네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두 번째, 당신은 친구에게 그게 무엇이든 선택한 사람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위로는 겉으로는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엔 나랑은 무관한 일이야 라는 냉담함과 비난의 의도가 짙게 묻어난다. 세 번째 위로는 난 널 많이 아껴. 남자친구가 잠시 널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널 응원할 거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위로를 비교해 봤을 때 당신은 어떤 위로가 상처받은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항상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뒤에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등의 냉소적인 말들을 쏟아낸다. 왜 그럴까? 사람에게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진짜 의미와 감정을 소홀히 여기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가뜩이나 상처투성이인 친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심리적 기대를 이해해야 한다. 지치고 괴로운 사람들은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서 상처를 핥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안전한 구석, 친구를 찾아가 위로를 구한다. 이때 분석적이거나 너무 현실적인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나치게 상황을 분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그의 실수를 지적하게 된다.
이는 좌절감에 빠진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줘라.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사실 그를 위해 차를 한 잔 준비해주고 잠잠히 그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뿐이다. 그가 따뜻한 차와 함께 괴로움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레 기분도 완화되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다. 친구에게 포용과 사랑을 표현한다. 위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절망에 빠졌을 때 자신이 한결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무한한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든다. 당신이 그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면 이러한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는 조물주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를 돕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은 제대로 고통을 겪어낼 줄 알아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친구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노라고 말할 줄 알면 삶이 편안해진다. 선 넘는 사람 대처법.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당신. 동료는 그런 당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부탁을 해온다. 이거 보고서 쓰는 것 좀 도와줘. 1시간이면 충분하지? 한창 시험을 앞두고 정신없을 때 친구가 다가와 한마디를 건넨다. 야, 지금 복습해서 뭐해? 아유, 늦었어. 그만하고 쇼핑이나 가자. 이렇게 당신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언가에게 몰두하고 있을 때 불쑥 비집고 들어와 집중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요구에 휘말리게 한다. 이런 일을 당할 땐 왠지 모를 불쾌감에 버럭 화를 내고 싶기도 하다. 왜 그럴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경계라는 것이 있다. 자기 경계란 우리가 세운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경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각자가 지닌 선이다. 이 선을 경계로 다른 사람의 제어와 이용,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와 원칙들을 설정한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선을 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에겐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자기 경계를 세우는 과정은 사실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분명하고 확고한 자기 경계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는 항상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다. 남들이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우선이어야 한다. 사회적 통념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리란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동료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해도 그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다. 다음에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한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지 명확히 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차분한 어조로 상대에게 직접 말해보자.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요구를 했다면 화를 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건 속이 좁고 안 좁고 혹은 농담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발대발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일러주라는 것이다. 한편 자기 경계를 세울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 건강한 자기 경계의 범위가 나뉜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 경계란 무엇일까? 또 건강하지 않은 자기 경계란 무엇일까? 먼저 건강하지 않은 자기 경계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의 기분이 나빠지거나 죄책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냉대를 당했을 때도 그저 울분을 삼킬 뿐이다. 늘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신을 정의한다. 건강한 자기 경계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질 뿐 다른 사람의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선이다.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7개만으로도 정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어느 부분에선 제가 가해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적북적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인간관계 맺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오늘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오랜만에 다시 복귀해서 들려드린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을 위한 심리 수업으로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 첫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차와 함께 좋은 책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